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한번 복습 동영상 시작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했었던 우리 본 수업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의 복습 동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했었던 금요일에 했었던 파트 한번 복습 빠르게 진행해보고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우리 법률 행위의 해석 파트였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첫 번째로 자연적 해석을 시도해본다.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대로 가면 되지. 그대로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즉 그 일치하는 의사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규범적으로. 규범적의 핵심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그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조차 불분명하면 보충적 해석이거든요. 보충적 해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 왜요? 보충적 해석은 우리 법관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가정적 의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얘는 실제 의사겠죠. 실제로 그 의사가 어떻게 일치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의사, 가정적, 규범적에서는 상대방이 핵심이더라. 이렇게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 문제가 된 게 하나가 있었더라. 이쪽으로 와볼까요?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적 문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뭐예요?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진정한 의사, 실제 의사, 진짜 의사가 뭐였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X 토지를 사고 팔고자 했어. 근데 뭐예요? Y 토지를 기재했네. 매매계약서에. 그 Y 토지라는 형식적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인 X 토지가 일치했으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아서 뭐예요? 착오가 없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않는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금 명의자의 위임에 의해서 자금 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 명의인이 아닌 요놈에게 예금 반환을 채권을 귀속시키려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 계약의 반환 채권자는 예금 명의자다. 자금 출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금융기관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계약의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해요? 대리의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인 예금 명의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예금 명의자가 그 계약의 효과에 따른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예금 반환 청구권은 예금 명의자가 갖는다. 그리고 요 특약이 있는 경우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출연자가 예금 반환 청구. 우리 예금 명의자가 아니라 우리 실제로 자금을 출연한 사람에게 그 예금 반환 채권을 귀속시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명확한 의사의 합치. 우리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더라. 이게 딱 하나의 예외였어요. 여러분 묵시적으로 안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더라. 요게 딱 하나 예외였더라.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를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후발적인 손해, 뭐겠어요? 후유증. 갑자기 10년 뒤에 내 다리가 갑자기 절어. 이런 후유증 발생한 것까지 포기할 수 있었겠냐? 아니다. 그건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시 그 후유증에 관련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네, 다음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아. 끝났네요. 대리인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아.
근데 대리권이 존재하든 말든 요거 삭제하셔도 됩니다.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죠. 이게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아닙니다. 왜요? 대리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해요? 본인에게 기속해요.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효과를 받아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거는 무권 대리에 따라 가지고 계약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를 관련한 문제인 거지 당사자는 무조건 본인과 상대방으로 찍힌다. 아시겠죠? 체크하겠습니다. 갑이 을의 행세. 을로서 나는 행세했어. 나는 완전 을이야. 나는 완전 윤동환이야 라고 행세를 하면서 윤동환 명의로 누구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임중기인 걸 알았네?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했는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누가? 갑이. 상대방이 인식한 대로. 여러분들 요거 주시하시기 바라고요. 요게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 문구인 Y토지를 계약서에 기재한 요 형식적 문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 진정한 의사인 X에 따라 가지고 결정한다. X가 목적물에 해당한다. 다음 이제 사회적 타당성 103조 강행규정 내용이네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에요. 여러분들 뭐랑 구별하자 그랬죠? 지매청, 부매청.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러분들 비용상환 청구권 중에서도 특히 1항의 필요비 우리 원룸 수선하는 필요비가 뭐랑 대응되냐. 임대인의 수선이라고 했죠.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 수선 의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수선 의무를 안 지도록 하는 특약도 가능하잖아요. 단지 뭐만 대규모 수선 빼고는 임대인이 뭐 세탁기 고장, 전구 갈아주는 거 그런 거 임대인이 수선 의무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필요비,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포기한 겁니다. 임의 규정으로서 포기 가능하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네, 됐네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로서 그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추인은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확정적 무효라니까요.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요. 자, 103조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싹 한번 훑어볼까요? 보험 사기. 보험금 부정 취득할 보험 사기 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 당연히 103조 위반으로 무효고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요게 여러분들 제가 두 개 구별하자 그랬죠? 부첩관계를 종료하면서 끝내면서 생활비 또는 양육비 이런 거 주는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이건 유효해요. 왜요? 핵심은 관계 끝내는 거잖아.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무효인 거거든요. 인륜에 반하면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로서 103조에 위반해서 무효인데 이게 인륜에 반하나요? 인륜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첩관계를 종료하고 나는 우리 원래 와이프한테 돌아갈게 미안해. 인륜에 반하는 게 아니라 인륜으로 돌아가는 행위니까 그리고 생활비, 양육비 정도는 챙겨줘야지. 먹고 살게 해줘야지.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데 요건 뭐예요? 여러분들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합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가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준 거를 돌려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거, 증여로서 내가 받은 걸 돌려줘야 돼. 이게 뭐예요?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정이에요. 보세요. 부첩 관계가 끝나면 서로 증여해준 거 돌려주자라는 약정이거든요. 절대 헤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끊어내지 말자. 이거는 부첩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효 맞아요. 도박자금은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음, 과도한 위약벌 약정. 이게 원래 계약금은 50억인데 대략 한 154억짜리 위약벌 약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일방이 우월적 지위,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는 건 괜찮아요. 뭐예요? 식대, 교통비. 이건 가능하더라. 근데 뭐가 여기서 핵심이라고 했죠?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통상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 여기 있네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또는 뭐예요? 허위 진술의 대가. 이때는 무효더라. 그러니까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 질서 무효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다음 민사사건 위배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그래, 저 좋다니까요. 민사사건 주로 맡는 저 임중규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배되지 않는데 형사사건은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형사사건은 비싸졌다. 형사사건이 비싸졌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뇌물로 받은 금전. 여러분들 뇌물로 받은 것 자체는 뇌물을 주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반사회 질서적으로 무효인데 그거를 요게 소극적 은닉은 거기에 해당한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강강세, 강제집행 면탈, 강박, 그 다음에 조세 회피, 세금 회피는 103조 위반까지는 아니다. No. 다만 강제집행 면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은 주로 뭐예요? 통정으로 무효는 될 수 있는데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 행위까지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통정으로 무효는 맞을 수가 있어요. 또 강박은 뭐예요? 취소될 수 있고 또 절대적인 강박, 내 손을 막 끌고 가가지고 도장을 찍게 해. 이거는 의사가 결혈돼가지고 의사 무능력과 마찬가지로 무효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까지는 아니더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냐가 문제가 됐는데 즉 뭐예요? 퇴사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이 정도는 너는 좀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야 회사가 전부 다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회사가 전부 다 부담했는데 회사 돈으로 해외 파견 나갔다가 먹고 튀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는 건 이 정도의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대. 뭐 서로 땡큐. 매도인 땡큐. 매수인도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문제되지 않아요. 심지어 뭐가 돼요? 세금 회피도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요거 주의하자 그랬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중매매가 나왔다. 아싸 신나서 매도인을 적극 유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찍지 마시고 언제? 계약금만을 수수한 후에 이행에 착수하기 전.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는 565조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설사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 100 상환하고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더라.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고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절대, 확정.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누구든지. 다음에 네네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의 무효는 그 행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무효는 누구든지 절대적 무효라는 절대적 무효.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요게 어떤 거냐면요. 뭐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746조랑 사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746조. 보세요. 이중매매 사안입니다.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는데 을쪽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쪽에 이게 X아파트를 처음에 을한테 팔겠다고 해놓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해준 겁니다.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103조를 위반한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를 했는데 반법이라고 적혔습니다.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를 했으면 갑은 병한테 내놔라고 못하죠. 왜요?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갑은 병에게 야, 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뿐 대세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의미가 대세적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갑과 병 사이에 이 제2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서요. 무효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다만 갑이 병에게 야 그거 다시 돌려줘 하는 건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거니까 갑에 대한 관계에서만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병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만 소유권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얘가 뭐예요? 불법 점유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 아파트에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한테 뭐예요? 야, 나 소유자야.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안 된다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세적인 소유권이 없더라. 그러니까 정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 무효를 주장해서 병, 너 소유권 없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그 추인 안 된다니까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안 돼요. 그러니까 유효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공경매, 경매. 우리 민법에서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공경매다. 즉 법원이 있는 법원 낀 경매다. 뭐랑 구별하자? 여러분 사경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턱시도 입고 샴페인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매는 이건 매매계야. 진짜 매매계야. 단순 매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경매는 공정한 경매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암기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법원이 주재하는데 그 경매가 불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대가 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 불공정하려면 A의 급부와 B의 급부가 서로 현저히 차이가 나가지고 B는 조금만 주고 A는 이만큼을 줘야 되는 그런 불공정인데 하나가 없어. 불공정거리가 안 되죠. 불공정할 게 아니다.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대표적인 게 징역계약이더라. 그러니까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현저한 불균형은 여러분 요거 잘 체크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주관적 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있잖아요. 5천만 개의 기준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린 법 배우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그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계약 체결할 때는 막 1조 단위의 부자였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먼 훗날 제가 다 돈을 탕진해서 돈이 1원 남았네.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부자인지 판단한다.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급부한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주관적 의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관적 요건 뭐예요? 알면서 이를 이용, 알면서 이용, 알면서 이용, 알면서 이용, 폭리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폭리, 그 다음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 추정되나요? 아니요. 이거, and, 이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해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히 균형을 잃어야 되거든요. 둘 다 추정이 아니라 둘 다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조문 자체가 또는이라고 했어요. 또는. 조문 자체가 또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갖추어줘도 충분하고요. 다음에 궁박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돈 없는 가난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박의 의미 자체가 벗어날 길 없는 어려움이더라. 그러니까 정신적, 심리적 것도 포함하더라.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다음, 네, 무경험은 여러분들 무경험.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개가 되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특정 영역인지 거래 일반인지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특정 영역일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무경, 우리가 궁박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적 궁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궁박 뭐예요? 무일푼이다. 무일푼이다.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하자.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경무대 공본. 그래서 제가 조문까지도 써드렸죠. 114조이랑 실제로 법률 효과를 받아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없으면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을 판단하고 경무대, 경솔 또는 무경험 뭐예요?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11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더라. 경무대 공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네, 요거 그대로잖아요. 경무대 궁본 맞네요. 다음, 여러분들 일부 무효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이더라.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그거 다투지 말자, 소를 제기하지 말자라는 합의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절대적 무효. 다음에 추인도 안 되죠. 왜요? 확정적 무효. 근데 여러분 요거 여기네요. 법정 추인. 어차피 추인이 안 되니까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로 안 될 거야. 법정 추인이 모르시는 분들은 법정 떼고 추인 안 된다며. 그럼 얘도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법정 추인인 거예요. 무효에는 법정 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효 행위 전환. 요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알박기 제가 여기 그림 그려드렸죠. 알박기 산. 이거 1조짜리. 원래는 1억짜리인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겠더라. 전환. 대금 감액해가지고 전환시킬 수 있겠더라. 요거는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여러분들 딱 하나. 요거 187번.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가지고 수업 중에 이렇게 배도 만지고 머리통도 만지면서 뭐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안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더라. 그러니까 강박에 의해서 난 뺏기기 싫은데 증여에 표시했다.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나는 뺏기기 싫은데가 아니라 진의는 뭐예요? 내가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내 생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비진위 의사표시입니까? 비진위 의사표시가 되려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냐고요. 만약에 요거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자체를 진이로 보게 되면 뭐예요? 아, 뺏기기 싫어가 내 의사고 표시는 뭐예요? 아, 근데 줄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비진위 의사표시가 되더라.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마바가 아니다. 진마바가 아니다. 진마바가 아니다. 요 뱃속에 있는 아우 뺏기기 싫어가 진이가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니까 증여의 의사표시를 내가 하고 있네가 의사예요. 그게 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증여할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고 뭐가 아니다? 진마바가 아니다. 진마바가 아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법률상의 장애로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신용불량자를 위해서 스스로 대출금 명의자로서 명의를 빌려줬어요. 아, 내 이름으로 돈 빌려 오세요. 내 이름으로 돈 빌려줄게요.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즉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뱃속에서는 뭐 진마바는 뭐예요? 진마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단순히 내 이름을 빌려줄 뿐이고 실제로 돈을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신용불량자야. 근데 은행에 가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돈 좀 빌릴게요. 제 이름으로 돈 좀 빌릴게요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릴게요 라고 말을 했죠.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릴게요 라는 의사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릴게요 라는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요. 진마바, 나는 채무부담 의사가 없어가 진의가 아니니까. 요거 진짜 주의하시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직원 명의, 그럼 이 교직원은 명의를 빌려준 이상 뭐예요?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니까요.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음 요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과 내뱉은 증여를 하겠다는 일치하잖아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요. 뺏기기 싫어는 진마바다. 진마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뺏기기 싫은데 이게 진의가 아니다. 여러분들 진마바는 진의는 진마바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vs 공무원. 우리 근로자님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뭐의 핵심? 경영방침 또는 사용자의 지시. 경영방침, 사용자의 지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대체로 즉시 재입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경영방침 또는 사용자의 지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냈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건 나는 사직하기 싫은데 잖아요. 근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내 생각 뭐예요? 이거 비진의 의사표시 아닌 거 아니야? 이걸 그래서 좀 특이하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때는 진마바를 진위로 봐주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도 없이 계속 근무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진의 의사표시고 심지어 상대방이 알고 있어. 회사가 알고 있어. 무효죠. 그러면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근데 조금 달라요. 재반사를 심사숙고까지 했어. 심사숙고까지 했어. 막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퇴직금 막 10억 준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가면 진짜 나가는 거 맞습니다. 진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요게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경영방침, 사용자의 지시. 그러니까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그리고 심지어 이건 선별적으로 의문문 제출했으면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무효예요. 왜요? 107조 1항 단서. 사용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알았다. 그러니까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하자? 여러분들 자격증 나중에 우리 노무사 자격증 따시고 공공기관에 특채로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절대 함부로 나 때려쳐야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도 꺼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뭐예요? 공법관계. 공법관계에서는 무조건 표시주의예요. 뱉은 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심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표시된 대로 무조건 효력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되실 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또 마찬가지. 심지어 장관이지. 선생님 이거 이 정도면 장관께서 그만두래. 사용자의 지시, 회사의 경영방침 그런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핵심이라니까.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예요? 의사표시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돼요? 아니요. 사직은 유효합니다. 그대로 사직되는 거예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여러분 통정 뭐라 그랬죠? 통정? 짜고 쳤다. 그다음에 합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과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뭐랑 구별하자? 상대방이 단순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더라도 합의가 없다면 합의가 있어야 통정이 된다니까요. 다음 통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들을 주장하면 되고요.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걸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차고 취소 가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법률 요건, 분류설, 본문, 단서, 구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다음. 네, 이제 얼마 남았네요. 다음 통정과 취소는 여러분 요거 그냥 공식이고 여러분은 통정, 채취, 경합한다. 경합, 긍정. 그러니까 선생님 무효인데 이게 취소가 돼? 무효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사 무능력 그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의사 무능력과 구별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주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매매 물건 아파트를 넘기는 게 대체로 요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정책적인 판단 생각해 주시고요. 요거 200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차명대출에서 문제가 뭐냐? 차명대출이 첫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냐? 비진이가 아니라고 봤죠? 여러분들 뭐예요? 채무 부담 의사는 난 없어는 진나바고 뭐예요? 내 명의로 돈 좀 빌릴게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의사니까 내 명의로 돈 좀 빌리겠습니다 표시가 일치하는 비진이 의사표시가 아니다. 두 번째로 통정도 아닙니다. 통정이 되려면 짜고 쳐야 된다고 했죠? 짜고 합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짜고 쳤다라는 말이 여기 없잖아요. 금융기관과 양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구예요? 요 대출 명의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라는 양해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비로소 통정이 되는 겁니다. 체크 잘 해주셨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요 201번부터는 제3자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핵심이 뭐라 그랬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당포라고 적혔습니다.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여기서 걸려지는 게 누구다? 계약인수. 그러니까 여긴 칠판으로 쓰겠습니다. 좀 쓸 게 많네요. 자, 가볼까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 포승으로 적겠습니다. 포괄승계 이외의 자로서 누가?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계약인수인
계약인수인 이 사람은 포괄승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여야 선의의 제3자인 건데 계약인수인은 그냥 포괄승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당사자인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다음에 뭐예요?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핵심은 뭐라 그랬죠? 토대로. 이걸 건드렸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뭐예요? 실질적이고 새로운 이해관계,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냐, 즉, 이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법률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에다가 그 법률 관계,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요게 아닌 사람, 토대로가 아닌 뭐예요? 가장 그냥 구라 허위의 채권 양도 기존 채무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었는데 보세요. 병이 채무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병이 이 사람이에요. 갑이 을이랑 허위의 채권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짜고 통정해서 합의로 갑이 야 을아 나 병에게 채권 가지고 있거든. 이거 잠깐만 네 앞으로 명의만 갖다 놓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채권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병은 이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나요?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나요? 아니죠. 원래 있었다니까요. 원래 갑에게 걸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채권 양도의 기존 채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이번에는 지우개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네. 네, 요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형식만 빌린 경우 이렇게 가겠습니다. 갑이 병이랑 담보가등기 체결하면서 갑이 원래 병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제가 돈을 당신한테 빌리면서 담보로서 가등기를 해드릴게요 했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갑이든 병이든 채권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쑤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넘겼다가 이렇게 쿠션을 한번 친 겁니다. 요 사실관계는 제가 월요일날 수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이건 지금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닙니다. 쿠션을 쳤어요. 얘네 둘이 허위 표시를 했는데 결국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허위 표시의 당사자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둘이서 이렇게 맺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치더라도 얘는 원래부터 받았어야 되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생각할게요. 다음 껍데기는 앞에서 보겠습니다. 철회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 통정 허위 표시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를 마쳤는데 병이 근데 뭐야? 악의의 제3자네? 그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토대로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를 했는데 악의의 제3자네? 근데 뭐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정의, 선의의 뭐예요? 전득자가 선이면 얘가 108조 2항의 제3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입니다. 체크 잘 해주고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여러분 요거 잘 보시면 돼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허위 표시 가장 양도 갑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양도인과 가장 양수인인데 얘로부터 뭘 가등기를 격려했어요?
이 가장양수인으로 이 가장양도라는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뭐예요? 가등기라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상의 관계 선의로 그리고 그런 자는 일단 그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걔가 선의로까지 추정이 되더라. 우리 앞에서 무효로 주장하는 자는 무효임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의로 추정되니까 뭐예요? 네가 무효로 대항하고 싶은 애는 얘가 악의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채권을 토대로 가압류라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선이라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끝나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즉 선의로 뭐요?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라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파산 관제인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해당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선의는 누구가? 1인이라도 선의이면 선의가 인정된다. 이게 뭐라 먹겠냐? 모두 선의여야. 모두 선의여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산 채권자 중 한 명만 선이면 돼요. 한 명만 선이면 선의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허위 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인 이 지명 채권을 토대로 이걸 선의로 채권 양수라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얘한테는 무효를 대항 못하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사실 그 채권, 너 양수한 그 채권 무효인 채권이에요 라고 주장을 못하니까 이게 뭐예요? 적법한 유효한 채권 양도가 된 거예요. 채권 양도로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야, 돈 내놔 하려면 뭐 필요하다? 450조 대항 요건주의 통지 승낙 필요하다. 통지 승낙 갖추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여러분들 209번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껍데기. 보세요. 허위 표시를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매매 예약이 철회됐네요. 토대로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양수인 을이 혼자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뭐 본능기를 경륜했으면 병은 토대로 했습니까? 토대로 할 만한 허위 표시에 기초한 법률 관계가 깨졌다니까요. 철회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토대로가 인정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핵심은 가장 뭐가 철회됐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다음,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얘한테, 이 선의의 제3자한테만큼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전득한 제3자.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죠?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제3자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볼까요?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을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A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 매매했다.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고요. 갑이 뭐예요? 병에게 가장 매매 이렇게 한 겁니다. 볼까요? 을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볼게요. 네, 여러분들. 갑과 병 사이에서는 일단 통정 허위 표시는 누구에게나 무효죠. 한 명 빼고, 선의의 제3자 빼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넘겨준 소유권, 야, 그거 다시 돌려줘 라고 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넘겨줬었던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거 말소해 라고 갑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왜요? 746조 불법 원인급여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불법 원인급여 아니잖아요. 이렇게 꼬아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 아니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그걸 대위할 수 있다. 넘어가겠고요. 채취. 여러분들 통정 무효는 채취가 되더라. 공식입니다. 다음 요거 나왔네요. 불법 원인이 아니므로
나왔네요.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108조 대표적인 게 통정, 그 다음에 뭐예요? 강행규정 위반. 이런 거는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이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은 뭐예요? 103조, 104조.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병이 정액에 매도했다. 병이 정액에 매도했으면 허위 표시를 기초하여 갑과 병 사이의 요 가장매매, 허위 표시를 기초하여 외형상 형성된 병의 소유권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새로운 A 부동산이라는 소유권 취득을 맺은 정의 선이면 제3자로서 보호되고요. 무과실, 요게 되게 많이 나오는 그거거든요. 무과실 필요하지 않아요. 무과실.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소급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급표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제. 아유, 기분 좋습니다. 다음, 또 비슷한 쟁점이에요. 볼까요? 갑은 을과 가장 매매했고요.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음을 기화로 병에게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허위의 의사표시인, 허위 표시인 가장 매매 계약을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토대로 저당권이라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사자 간의 효력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죠. 당사자 간의 효력은 무조건 무효라고 했습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 사람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보는 내용입니다. 다음. 병이 무과실 필요 없다. 맞고요. 악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거든요. 을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을이 어떻게 병에게 자기 아파트라고 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을 소유가 아니면 그에 기해서 형성된 저당권도 무효니까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병이 선이면 요 병의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저당권을 부담을 아는 채로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등기부를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렸는데 한 번만 더 그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냥 팔짱 끼고 들으세요. 등기부, 여러분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집 등기부 꺼내보시면 됩니다.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갑이 소유, 갑소유였다가 2번 을 소유로 바뀐 거예요. 을 소유 이전 등기. 근데 여기 을구에다가 누구예요? 병이 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누구예요? 그 저당권. 얘를 말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워지면 이거를 바탕으로 했었던 이것까지 소멸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병은 선의의 제3자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호해줘야 되잖아. 얘한테는 얘 거를 말소시킬 수 없으니까 이거를 못 지워. 이걸 못 지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3번 갑 소유. 얘 걸 지우면 다시 갑이 소유를 회복하는데 이걸 이렇게 지우지 못하니까 다시 3 해가지고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돼요. 이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니까 병 거를 살리면서도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 가서 비슷한 거 배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복습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